이건 그냥 우연일까요? 평범한 퇴직 교사 박재현, 56살. 시골 서재에서 히브리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우리나라 지명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갈릴리와 갈멜, 요단과 단양, 헤브론과 해평. 설마 이런 일치가 모두 우연일까? 작은 의문에서 시작된 박재현의 호기심은 곧 충격적인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상북도 한 마을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보여준 신비한 돌판. 거기에는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었죠. 우리 조상은 서역에서 왔다. 족보에 적힌 이 한 줄이 박재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역사적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평범한 교사 한 명의 작은 호기심이 어떻게 세계를 뒤흔드는 발견으로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재현입니다. 올해 56살이죠. 30년 넘게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다가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으로 돌아와 작은 한옥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매일 아침 6시면 눈이 떠집니다. 오랜 교사 생활의 습관이겠죠.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마당 한편에 있는 작은 서재로 향해요. 이곳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입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이 저를 반겨주죠.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은 물론이고 중국 고전과 일본 사료까지 빼곡히 꽂혀 있어요. 우리 역사에는 분명 빠진 조각들이 있다. 이것이 제가 평생 품어온 의문이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는 너무 깔끔했어요. 마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 땅에 정착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거든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시며 오래된 고문헌을 펼쳤죠. 최근에는 고대 근동 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이 생겼어요. 특히 히브리어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원어라고 하니 궁금했거든요.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히브리어 발음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혀끝에서 굴러가는 소리가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라랏. 아라랏산.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머문 곳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아랄이라는 민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라랏과 아라리. 우연일까요? 호기심이 생겨 더 찾아보았습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활동하신 갈릴리 호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명 중에도 갈매, 갈리 같은 이름이 많았습니다. 경상도 방언으로는 갈래라고도 하죠.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중얼거리며 더 많은 자료를 뒤적였어요. 요단강. 요단. 히브리어로는 야르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요단, 단양 같은 지명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치가 우연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어요. 설마 내가 너무 억지로 연결하려는 건 아닐까? 퇴직 후 한가한 시간에 엉뚱한 상상을 하는 건 아닐까? 아니다. 이건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해봐야겠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교사로 살면서 늘 아이들에게 의문이 생기면 끝까지 파보라고 가르쳤잖아요. 이제 제가 그 말을 실천할 때였습니다. 서재 한편에서 전국지명 사전을 꺼냈어요. 두껍고 무거운 책이었죠. 히브리어 마이너스 한국어 비교표를 만들어 일일이 체크해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충분했으니까요. 여보아, 내가 뭔가 중요한 걸 찾은 것 같아. 돌아가신 아내에게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서재 한편에 놓인 아내의 사진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10시간 이상을 서재에서 보냈어요.
지명 하나하나를 꼼꼼히 분석하고 발음의 유사성을 찾아 기록했습니다. 갈매 마이너스 갈릴리, 단양 마이너스 요단, 모악 마이너스 모압, 해평 마이너스 헤브론. 점점 더 많은 일치점들이 발견되었어요. 이런 발견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역사적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아이처럼 말이죠. 일주일 후, 저는 경상북도 전 지역을 답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상에서만 보던 지명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오래된 현대 포니를 끌고 시골길을 달렸어요. 아직 운전은 할만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봉화군의 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단촌이라는 이름의 마을이었죠. 히브리어 단과 관련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니 할아버지 한 분이 밭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 교사인데요. 이 마을 이름의 유래에 대해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 선생님이시군요. 여기 단촌 말입니까? 할아버지가 호미를 놓고 다가오셨습니다. 옛날부터 이 마을을 단촌이라고 불렀지요. 단단할 단자에 마을 촌자.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몰라도 옛 어르신들이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 터를 잡았다고 하셨어요. 서쪽에서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네. 우리 마을에 오래된 제사 풍습이 있거든요. 해마다 음력 7월이면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보기 어려운 풍습이죠. 번제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 그대로였어요. 저는 흥분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혹시 그런 풍습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아시나요? 글쎄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받은 족보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 적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끝자락에서 또 다른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특별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최만수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박식한 분이죠. 최만수 할아버지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마을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보통 사람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명의 유래나 오래된 풍습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최만수 할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제 집에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최만수 할아버지를 따라 마을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전형적인 시골 한옥집이었지만 사랑채에 들어서자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벽면에 오래된 족보와 고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마을의 향토사를 연구하는 게 취미입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 궁금한 게 많아서 말이죠. 최만수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낡은 족보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우리 최 씨 집안의 족보인데요. 여기 좀 이상한 기록이 있어요. 족보를 펼치자 한문으로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최만수 할아버지가 한 구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시조는 서역에서 왔으며 하늘의 뜻을 따라 동방으로 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역이라고 하면 중동 지방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제 손이 또다시 떨렸습니다. 서역에서 왔다는 기록.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단서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최만수 할아버지가 다른 상자를 열어 보이셨어요. 그 안에는 작은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돌판에는 이상한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보관해온 건데 도무지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돌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히브리어 문자 같아 보였거든요. 할아버지, 혹시 이 돌판을 잠시 빌려서 연구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궁금했는데 선생님께서 알아봐 주신다니 다행이네요. 그날 저녁, 저는 흥분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만수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돌판을 서재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과연 이것이 제 추측을 뒷받침해줄 결정적 증거가 될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만수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돌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4시경에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돌판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를 켜고 돌판을 돋보기로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미하게 새겨진 문자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히브리어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이걸 누구에게 보여줘야 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대학 시절 동기였던 이선우 교수가 떠올랐어요. 지금은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히브리어를 포함한 고대 근동 언어가 전공이었죠. 하지만 선우에게 전화하기가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워낙 엄격하고 학문적으로 까다로운 성격이거든요. 자칫 제가 허황한 상상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해봐야지. 용기를 내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우야? 나 재현이야. 재현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니? 퇴직 후에는 뭘 하며 지내? 응, 시골에 내려와서 책이나 읽으며 지내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내게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네. 저는 지난 며칠간의 발견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어와 한국 지명의 유사성, 그리고 최만수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돌판까지 말이에요. 재현아. 이선우 교수의 목소리에서 의구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건 보통 우연의 일치거나 언어학적 착각일 경우가 많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알아.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 돌판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한 번만 와서 봐줘. 돌판? 정말 히브리어 같다고? 내 눈으로는 그렇게 보여.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선우 교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이런 류의 발견들은 대부분. 응, 알아. 그냥 한번 봐줘. 주말까지 기다리는 며칠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더 많은 자료를 수집했어요. 전국의 지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히브리어 단어들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작업할수록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치점들이 발견되었어요. 토요일 오후, 이선우 교수가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회의적인 표정이 역력했어요. 재현아, 오랜만이다. 시골 공기가 좋네. 어서 와. 커피라도 한잔 할까? 고마워. 그런데 그 돌판부터 보자. 솔직히 말하면 좀 의구심이 든다. 저는 이선우 교수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돌판을 보여주었죠. 이선우 교수가 돌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이었는데 점점 진지해지더니 완전히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네. 이선우 교수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어때? 히브리어 맞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기에? 이선우 교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재현아, 이 돌판을 어디서 구했다고 했지? 저는 최만수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족보에 나온 서역에서 왔다는 기록도 함께 말이에요. 흥미롭네. 정말 흥미로워. 이선우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새겨진 글자를 해석해보면 야곱의 후손들이 동쪽 땅으로.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야곱의 후손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정말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이건 분명 진짜 고대 히브리어야. 그리고 새긴 기법도 꽤 오래된 것 같고. 이선우 교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의적이던 표정이 사라지고 진지함으로 바뀌었어요. 재현아,
내가 정리한 지명 자료들도 보여줘. 저는 며칠간 정리한 비교표를 내밀었습니다. 히브리어 지명과 한국 지명을 나란히 적어 놓은 것이었죠. 갈릴리 마이너스 갈멜, 요단 마이너스 단양, 헤브론 마이너스 해평, 베델 마이너스 별내. 이선우 교수가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이런 일치가 우연일까? 선우야, 솔직히 말해줘. 이게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 이선우 교수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재현아,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일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해.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거야. 그럼 도와줄 거야? 당연하지. 이런 발견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잖아. 그날 저녁, 저희는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어떤 증거들을 더 찾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제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선우 교수가 서울로 돌아간 후 저희는 본격적인 공동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선우는 서울에서 고문헌과 언어학적 분석을 담당하고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장 조사를 맡기로 했어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선우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죠. 재현아, 우선 제주도부터 가보는 게 어떨까? 거기 번제 풍습이 있다고 했지? 선우가 전화로 제안했습니다. 제주도 번제? 어디서 그런 정보를 구했어? 내가 민속학 쪽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양을 태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다더라고. 다른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이야. 일주일 후 저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생전 처음 혼자 떠나는 연구 여행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먼저 찾아간 곳은 서귀포시 인근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현지 문화원에서 소개받은 고순덕 할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연구자입니다. 이 마을의 옛 제사 풍습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이고, 연구자라고. 그런 걸 뭐하러 알아? 고순덕 할머니가 의아해하셨습니다. 역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만의 특별한 풍습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거 말이구나. 옛날부터 우리 마을에서는 해마다 정월 대보름에 한라산 중턱에 올라가서 양을 잡아 태우는 제사를 지냈어. 다른 데서는 안 하는 일이지. 양을 태우는 제사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고순덕 할머니는 마당 한편에 앉으시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얘긴데 먼 옛날에 서쪽 바다 건너에서 온 사람들이 이 마을을 세웠다고 해. 그 사람들이 가져온 풍습이 바로 그 제사야. 서쪽 바다 건너에서요? 그래. 그 사람들은 특별한 신을 믿었는데 양을 태워서 하늘에 연기를 올려보내는 게 그 신께 드리는 가장 좋은 제사라고 생각했다더라고.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번제 방식이었거든요. 할머니, 혹시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아시나요? 글쎄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하지만 우리 집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돌멩이가 하나 있어. 거기 이상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데 혹시 그게 도움이 될까? 또 다른 돌판이었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려 애쓰며 고순덕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할머니 집 안방 장롱 속에서 나온 돌판에는 정말로 히브리어로 보이는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만수 할아버지 집에서 본 것과 비슷했어요. 할머니, 이것도 연구를 위해 잠시 빌려갈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오히려 고맙지. 그게 뭔지 알아봐주면 좋겠어. 제주도에서 충청도로, 충청도에서 강원도로. 저는 전국을 누비며 비슷한 유물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놀랍게도 곳곳에서 히브리어 문자가 새겨진 돌판들과 특이한 제사 풍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충청북도의 한 마을에서는 원형으로 배열된 고인돌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길갈터라고 불렀는데 이는 성경에 나오는 길갈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성경에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세워 하나님을 기념한 곳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인제군의 한 마을 이름이 요나밭이었는데 마을 뒷산에는 큰 물고기 모양의 바위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고래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었다는 이야기와 너무나 유사했죠. 한 달간의 전국 답사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선우 교수와 만나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재현아, 정말 대단한 자료들을 모았네. 선우가 제가 가져온 돌판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학술 논문 한 편은 충분히 쓸 수 있겠어.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더 확실한 게 필요해. 맞아. 그런데 재현아,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생각은 없어? DNA 검사? 응. 요즘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달해서 혈통이나 민족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만약 정말 중동에서 온 사람들의 후손이라면 DNA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저는 선우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DNA 검사라니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검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요즘은 많이 저렴해졌어. 그리고 이번 연구가 성공하면 학회에서 연구비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저는 서울의 한 유전자 검사 전문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혈액을 채취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2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매일이 초조했어요. 과연 제 DNA에서 중동계 유전자가 발견될까요? 아니면 그동안의 모든 추론이 허상에 불과했던 걸까요? 결과가 나오던 날, 저는 이선우 교수와 함께 검사기관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결과지를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한국인과는 조금 다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정확히는 고대 셈족계 유전자 마커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검출되었어요. 중동 지역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보통 한국인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아마도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에 중동 지역 사람들과 혈연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우 교수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제 추측이 맞았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아니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검사한 한국인 중에서는 처음 보는 패턴이에요. 검사 기관을 나서면서 이선우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재현아, 이제 정말 확신을 가져도 될 것 같아. 이 정도 증거라면 학회에서도 주목할 거야. 선우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발표해야 할까? 사람들이 믿을까? 천천히 체계적으로 접근하자. 우선 소규모 학술 모임에서 중간 발표를 해보는 거야. 반응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작은 호기심이 이렇게 큰 발견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과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까요? 혹시 허황된 상상이라고 비웃지는 않을까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저희의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이선우 교수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내에서 소규모 발표회를 주선했어요. 처음에는 10댓 명의 교수들만 모인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발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선우 교수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제 친구인 박재현 선생님이 우연히 발견한 내용인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발견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어와 한국 지명의 유사성, 전국에서 발견한 돌판들, 특이한 제사 풍습들,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말이에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고고학과 김영수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학과 이민호 교수도 동조했어요. 혹시 이런 연구를 해외 학자들과도 공유해 보셨나요? 그때까지 저희는 국내에서만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해외 학자들의 의견은 들어보지 못했죠.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나 예루살렘 대학교 쪽 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면 어떨까요? 히브리어나 고대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들 말이에요. 그날 발표 후 이선우 교수와 저는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현아, 오늘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 하지만 해외 학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연락을 취하지? 영어도 서툴고. 내가 도와줄게. 예전에 학회에서 만난 이스라엘 학자가 있어. 에브라임 코엔 박사라고 히브리 대학교 샘조거학과 교수야. 일주일 후 이선우 교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재현아, 큰일 났어. 코엔 박사가 답장을 보냈는데 직접 한국에 와서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정말 그분이 우리 연구에 관심을 보인다고. 그뿐만 아니야. 돌판 사진을 보고는 이것은 잃어버린 열지파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잃어버린 열지파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0개 지파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한 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혹시 그들이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말인가요? 한 달 후 에브라임 코헨 박사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히브리어로 인사를 건네시더니 유창한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발견하신 자료들이 정말 놀랍더군요. 저희는 코엔 박사를 안동으로 모셨습니다. 제 서재에서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코엔 박사는 첫 번째 돌판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마이갓! 이것은 정말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그것도 기원전 8세기경의 문자 양식이에요. 기원전 8세기요? 네.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시기입니다. 여기 새겨진 내용을 보니 야곱의 후손들이 동방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리라는 뜻으로 해석되네요. 코헨 박사는 다른 돌판들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어요. 박 선생님,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잃어버린 열지파의 일부가 정말로 극동까지 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이 먼 곳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실크로드를 통해서요. 당시에도 동서교역로가 있었거든요. 기원전 8세기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서쪽으로, 일부는 남쪽으로, 그리고 일부는 동쪽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코헨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발견한 지명들과 풍습들이 모두 설명이 되는 것이었어요. 박사님, 그럼 이 발견을 학술적으로 발표해도 될까요? 당연합니다. 아니, 발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계 고고학계와 역사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발견이에요. 그날 저녁, 코엔 박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 발견으로 인해 선생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곧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릴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정말로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코헨 박사의 한국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신문에서 작은 기사로 시작되었는데 곧 전국 일간지와 방송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문화부입니다. 히브리어 돌판 발견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KBS 뉴스입니다.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용했던 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첫 번째 텔레비전 출연은 정말 떨렸습니다. KBS 뉴스 스튜디오에 앉아 있으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박재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발견을 하게 되셨나요? 아나운서의 질문에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져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다가 우연히 우리나라 지명과 비슷한 발음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지파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코엔 박사님을 비롯한 해외 전문가들이 그 가능성을 높이 보고 계시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찬반 양론이 팽팽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는군요. 대단합니다. 허무맹랑한 소리 그만하세요.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제 고향에도 비슷한 지명이 있어요. 혹시 조사해 보실 수 있나요? 특히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자신의 집안 족보에도 서역에서 왔다는 기록이 있다거나 마을에 이상한 돌멩이가 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학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사학자들의 반발이 거셌어요. 민족사를 왜곡하는 행위다. 한국사학회의 권위자인 조명철 교수가 신문 인터뷰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충분한 검증도 없이 이런 주장을 퍼뜨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우리 민족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다. 민족사관 연구소의 김정호 소장도 반박했어요.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자 저는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무작정 발표한 것이 실수였을까? 그러던 중 의외의 곳에서 지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서강대학교 신용하 교수였어요. 박재현 선생님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신용하 교수가 학술 세미나에서 발언했어요. 사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역사 기록을 많이 왜곡하거나 삭제했거든요. 특히 우리 민족의 기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이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선 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사 자료를 보면 원래 있던 많은 기록들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고대 한국인들의 서역 이주 관련 내용들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흔적이 있어요. 신용하 교수의 발언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혹시 일제강점기 때 의도적으로 감춰진 우리 역사의 진실을 찾아낸 것은 아닐까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박재현 선생님,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에 선생님이 발견하신 돌판과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와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몇 점의 석판에서 히브리어로 보이는 문자들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이 유물들은 언제부터 여기 있던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수집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확한 해석이 안 되어서 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었죠. 박물관 학예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미 이런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의도적으로 연구를 중단한 것은 아닐까요? 혹시 일제강점기 당시 이런 유물들에 대한 연구 기록이 남아있나요? 그것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해방 후 혼란 시기에 많은 자료들이 유실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이선우 교수와 만나 박물관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현아, 이건 정말 음모론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혹시 일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기원을 감추려 했던 건 아닐까? 왜 그랬을까? 만약 우리 민족이 중동에서 온 유서 깊은 민족이라는 게 밝혀지면 일본의 한반도 지배 논리가 흔들릴 수도 있었겠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기록들을 없앤 것일 수도 있어. 점점 더 많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저항도 예상되었어요. 과연 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박물관 발견 이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사학회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들의 반발이 조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상에서는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재현은 민족사를 왜곡하는 매국노다. 검증도 안 된 황당한 이론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일제의 식민사학에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공격들을 받으며 저는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정말로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던 중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국 각지의 일반인들이었어요. 선생님, 제 고조할아버지 묘비에도 히브리어 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우리 마을 뒷산에 원형으로 세워진 돌기둥들이 있는데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조상님들이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냈다는 집안 전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전화와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유물이나 풍습을 가진 사람들이 연락을 해온 것이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경상남도 합천에 사는 이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안은 대대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말을 전해 내려왔어요. 그리고 매년 추석 때마다 양을 잡아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죠. 양을 잡아서요? 네. 다른 집들은 돼지나 닭을 잡는데 저희만 꼭 양을 써요.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해가 가네요. 이정수 할아버지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와 제사용 칼을 보여주셨습니다. 족보에는 천손강림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제사용 칼에는 히브리어로 보이는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런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저는 다시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비판도 중요하지만 실제 증거들이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국제고고학회에서 제 연구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자고 제안해온 것이었어요. 박재현 선생님, 이번 가을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고고학 심포지엄에서 발표해 보시겠습니까? 국제고고학회 아시아 지부 회장인 데이비 스미스 박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문학자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연구가 이렇게 큰 발견으로 이어진 사례는 매우 드물거든요. 심포지엄까지는 2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선우 교수와 함께 발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반박 논리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준비했습니다. 재현아, 이번 발표가 성공하면 정말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거야. 선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데? 아마 학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도 있어. 각오해야 해.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어요. 심포지엄 한 달 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제 연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특집 기사가 나온 것이었어요. 허황한 상상력으로 민족사를 왜곡하는 박재현의 주장. 과학적 근거 없는 추론에 현혹되지 말아야. 기사는 여러 저명한 사학자들의 비판을 인용하며 제 연구의 허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특히 DNA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의 특이한 경우를 일반화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이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해주던 사람들 중 일부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의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브라임 코헨 박사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박 선생님, 큰 소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는데
선생님의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같습니다. 어떤 발견인가요? 기원전 8세 기경에 히브리어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동방으로 가는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어요. 선생님이 발견한 돌판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심포지엄을 앞두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발표에 임할 수 있게 되었죠. 국제고고학 심포지엄이 열리는 날 서울 장충체육관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과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죠.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부터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정말 한국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살고 있을까? 아시아에서 이런 발견이 나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군.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비문과의 일치점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발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했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박재현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진행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무대에 올라서니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들이 저를 향했어요. 한때는 조용한 시골 교사였던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재현입니다. 마이크에 대고 첫 마디를 꺼낸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오히려 교사 시절의 여유로움이 되살아났어요. 저는 전문학자가 아닙니다. 그저 호기심 많은 퇴직 교사일 뿐이죠. 하지만 때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지며 제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은 작은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들이 우리나라 지명과 왜 이렇게 비슷할까? 저는 차근차근 제 발견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의문에서 시작해서 전국 답사, 돌판 발견, DNA 검사, 그리고 최근 예루살렘에서의 고고학적 발견까지 말이에요. 갈릴리와 갈멜, 요단과 단양, 헤브론과 해평. 이런 일치들이 모두 우연일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청중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 회의적인 시선이 점점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사 풍습입니다. 저는 전국에서 수집한 번제 의식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성경의 번제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풍습들이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때 한 외국인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이런 풍습들이 후대에 전래된 것일 가능성은 없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하지만 이 풍습들은 마을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어떤 곳은 1000년 이상 내려온 것들입니다. 또한 기독교 전래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DNA 분석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검사에서는 중동계 유전자 마커가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질문도 점점 많아졌어요. 만약 정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가 한반도에 왔다면 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때 제가 준비한 가장 중요한 카드를 꺼낼 차례였습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의 의도적인 은폐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신용하 교수의 연구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 편찬 과정에서 많은 기록들이 삭제되거나 왜곡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기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서 발견된 유물들도 일제강점기에 수집된 것들이지만 그 후 연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비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며칠 전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이 비문에는
동방으로 가는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돌판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죠. 이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700년 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했고 마침내 한반도에 도착해서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에브라임 코헨 박사였습니다. 곧이어 다른 학자들도 박수에 동참했고 마침내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박재현 선생님,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이 발견이 세계사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호기심이 역사의 진실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로부터 온 순례자들입니다. 그 길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서재에서 히브리어 책을 읽던 그 평범한 아침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큰 발견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고향 안동에 있는 최만수 할아버지였어요. 선생님,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할아버지, 모든 것이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돌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의 열정이 없었다면 그 돌판은 그냥 돌멩이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를, 누군가의 꿈을 담고 있겠죠. 내일부터는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비슷한 연구들이 시작될 테고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은 호기심이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순례자입니다. 조상들이 걸어온 그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놀라운 해외 반응과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과 응원 덕분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